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원천세 신고, 특히 연말정산 신고에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우리 경리분들이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연말정산에 관련된 질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질문하시는 분들이 연말정산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을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연말정산에 관련된 서류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신고서를 제출했다는 건지를 말씀해 주셔야 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또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소득자료 제출 직계표. 두 번째,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세 번째,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서류에 대한 각각의 특징과 그 의미, 그 실제적인 양식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서류는 모두 다 법적 서류입니다. 두 번째 것부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인데요. 세무서에서는 모든 근로자가 자신의 소득에 대해서 신고를 하도록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세법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대행해 줄 사람을 원천징수 의무자라고 하여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천징수 의무자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직원들에게 급여를 줄 때 급여만 주는 것이 아니라 급여를 주면서 세금과 관련된 정산 업무도 같이 병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각종 사대보험과 근로소득세, 주민세 또는 학자금 학자금 원천 징수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서 실수령액이라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직원에 대한 원천징수 업무를 어떻게 이행을 했는지 그 상황에 대해서 세무서에 신고해라 하는 것이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은 회사에서 다니고 있는 어떤 한 명의 특정 직원에 대한 세금 정산서가 되겠습니다. 한 해 동안 받은 근로소득이 총 얼마이며 소득공제가 얼마이고 그래서 내 세금이 얼마이다 라는 세금 정산서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에 있는 소득자료 제출 직계표인데요. 근로자가 10명이 있으면 한 명 한 명에 대한 세금 정산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 그 역할을 하고 있지만 모든 직원에 대한 합산된 총급여액과 총세금은 이 소득자료 제출 직계표가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실제적인 양식을 보면서 여러분들께 연말정산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입니다. 우측 상단에는 근로자에 대한 간단한 인적사항을 좀 표시를 해놨습니다. 요거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고 신고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천징수 의무자가 누구인지 첫 번째 상단에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데이터들은 모두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가상의 데이터를 임의로 작성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실제 데이터가 아니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 이름은 영광코퍼레이션, 그 회사의 사장은 홍길동, 그 회사의 사업자 등록번호는 뭐다 라고 표시를 하고 있고요. 그 회사가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지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는 직원이 누구인지 소득자의 이름 그리고 주민등록번호가 표시가 되고 있고요. 밑에는 그 직원의 주소가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세무 관련된 서식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표시를 해야 그 특정 직원에 대한 세금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번호는 반드시 다 표시를 해 주셔야 합니다. 주소는 적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국세청 행정망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 주소 근처에 있는 동사무소의 행정망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주민등록번호만 있으면 여러분의 주소는 자동으로 국세청에서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은 총 3장의 서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3장의 서류로 구성되어 있는데 내용이 많을 때는 4장까지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장에서 나오는 것은 아까 보셨다시피 회사에 대한 인적사항과 근로자에 대한 인적사항, 그리고 세금에 대한 총급여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주근무지에 대한 부분이 현재 다니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은 1년마다 작성됩니다. 그래서 1년이 넘는 세금 정산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받은 총 금액을 표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다녔는지 그 근무 기간에 대해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현재는 영광 코퍼레이션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만 이 회사에 들어오기 전 2020년도에 다른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한 내용은 그 회사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서 현재 회사에다가 제출을 해주고, 그러면 현재 회사는 2개의 소득에 대해서 합산을 해서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그 원천징수 의무자는 이 황 소장이라는 사람에 대한 현재 근무지에 대한 총 급여액은 여기다 표시하고, 전 근무지에 대한 소득 총급여 내역은 여기다 표시합니다. 사람이라는 게 보통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 이직하지만 2번, 3번 이직할 수도 있겠죠.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여기 또 칸이 나와 예비가 되어 있습니다. 더 양식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2번 정도 하니까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만약에 여러 번이라고 한다면 양식은 조금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첫 번째 장 가운데 부분에는 비과세 소득에 대해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비과세 소득에는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그런 소득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주로 식대 또는 차량 유지비 또는 육아 관련된 월 10만원 이하의 소득, 그리고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이런 내용들이 표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장 하단에는 세금 정산 내역이 나옵니다. 여기 결정세액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결정세액이라고 하는 것은 1년 동안 다닌 모든 회사의 총 급여를 다 합산을 해가지고 소득 공제를 반영을 해서 나온 최종적인 세금입니다. 1년 동안 내야 되는 나의 총 근로소득세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74번란에 있는 600만원이라는 금액은 내가 현재 근무지에서 다니면서 매월 원천징수한 세금, 그 금액의 총 합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내가 낼 세금은 270만원이고요. 이미 낸 돈은 600만원입니다. 많이 냈죠. 그래서 329만원의 돈을 더 많이 냈기 때문에 이 329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돈은 누구한테 받는 것이냐? 세무서로부터 받는 것이냐? 아닙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이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해준 그 회사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는 근로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가 자동으로 따라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장입니다. 두 번째 장에는 이제 소득 공제에 대한 내용이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에 대한 인적 구성을 표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또 4대 보험에 대한 금액이 얼마인지 소득 공제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집을 사면서 받은 대출금, 이자, 원리금 이런 것들을 표시를 해서 소득 공제를 받고요. 또 개인연금 저축, 청약저축,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일정 부분 반영을 해서 세금 공제를 해줍니다. 소득 공제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과세표준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하면은 그게 산출 세액이 되겠는데요. 최하 6%에서 많게는 38%까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산출 세액이 나오면 그 이후에 또 세액 공제를 해주는
난이 여기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녀의 수에 따라서 세액공제가 이루어지고요. 연금저축, 또 보험, 보장성 보험입니다. 의료비, 교육비를 얼마큼, 기부금 이런 것들을 얼마큼 지출했느냐에 따라서 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내가 내야 될 결정세액이 나오겠죠. 여기 나와 있는 결정세액 270만원이라는 돈이 앞에 첫 번째 장에 있는 결정세액 여기랑 같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에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대한 인적 사항이 자세히 나옵니다. 그리고 각 기본공제 대상자가 받을 수 있는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여기다가 얼마큼씩 할 수 있는지를 기재하는 란이 되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이거는 이제 일과장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 사람도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근무했다고 가정을 하고 데이터를 작성해 본 거고요. 급여는 3,710만원, 나머지 내용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 직원입니다. 얘는 좀 특별하게 좀 만들어 봤습니다. 박경리라는 직원인데요. 근무기간이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9일까지입니다. 중간에 퇴사를 한 거죠. 이런 사람들을 중도 퇴사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언제 신고를 해야 되는가? 2020년 12월에 퇴사를 했기 때문에 2020년 12월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에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의 양식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박경리가 12월달 퇴사를 했습니다. 여기 양식을 보시면 귀속월이 2020년 12월, 지급월이 2020년 12월입니다. 이때에 신고를 해주는 겁니다. 만약에 박경리가 5월에 퇴사를 했다라고 한다면 2020년 5월, 지급월은 2020년 5월 이때 신고를 해줘야겠죠. 많은 분들이 퇴사한 달에 원천징수 이행상환신고서를 반영해서 신고하지 않냐고 나중에 한꺼번에 몰아서 신고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잘못된 신고입니다. 반드시 퇴사한 월에 신고를 해주는 것이 정확한 신고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20년 12월까지만 신고를 해주면 그닥 큰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천징수 이행상환신고서를 1월부터 12월까지 신고한 내용의 총 합계 금액과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 각 직원별 총 합계액이 같기 때문입니다. 1년 내의 범위 내에서는 같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한꺼번에 몰아서 신고할 거라면은 12월 달에 다 신고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 명만 신고가 들어갔는데 2020년 동안 1년 동안 뭐 5명이 퇴사했다고 한다면은 여기에 중도 퇴사자 5명, 5명의 총 지급에 그 5명의 총 세금을 여기다가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똑같은 걸 왜 두 번 쓰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귀속월과 지급월은 다릅니다. 귀속월이라고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언제 일을 했냐는 것이고요. 지급월이라고 하는 것은 그 노동에 대한 대가를 언제 지급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귀속월은 2020년 12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근무한 것을 다음 달 5일에 지급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때에는 귀속월은 동일하지만 지급월은 2021년 1월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정확한 신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많은 분들이 헷갈리고 귀찮으니까 귀속월과 지급월을 같이 신고하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 방법은 아니지만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큰 무리는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꼭 주의해야 될 것은 퇴사한 자들, 그들은 12월까지 다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퇴사한 사람들에 대한 내용을 2020년에 퇴사한 사람들의 내용을 2021년 1월이나 2021년 2월에 신고하는 분들도 있던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완전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세금이 낼 것이 이번 달 낼 것이 매월 신고한다는 겁니다. 이번 달 낸 것이 1,700만 원이고요. 돌려받을 것이 670만 원입니다. 그러면은 낼 거에서 돌려받을 것을 상제를 시키면 1,000만 원이 됩니다. 세무서에다가는 1,000만 원만 내고 나머지 670만 원은 이 퇴사한 사람한테 돌려주면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환급세액이 아까 보셨던 박경리의 근로소 원천징수 영수증의 차감 징수세액과 같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원천징수 이행상환신고서의 중도퇴사자에 나와 있는 2,510만원 이 금액은 아까 박경리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나와 있는 여기 동그라미 16번 안에 있는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신고서를 작성하실 때에는 신고서의 어떤 부분이 다른 신고서의 어떤 부분과 일치하는지를 꼭 확인을 해 주셔야 정확한 신고를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원천징수 이행상환 신고서는 지급월일 기준으로 해서 다음 달 10날까지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2020년 12월에 지급한 급여는 2021년 1월 10날까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데 10날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이 끼어 있으면 그 다음 날로 연기가 됩니다. 지금은 중도퇴사자에 대한 원천징수 이행상환 신고서 작성법을 보셨고요. 이번에는 중도퇴사자가 아닌 계속 근무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연말정산 신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은 이걸로 끝입니다. 그러면 중도퇴사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은 언제 제출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요. 원칙적으로는 2월 말 계속근무자와 함께 중도퇴사자도 한꺼번에 같이 신고합니다. 그게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어떤 법인이 연중에 폐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6월에 폐업을 했다. 그러면은 원천징수 이행상환 신고서를 작성을 했겠죠. 근데 거기 있는 경위가 회사가 폐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남아가지고 기다렸다가 2월달에 다음 연도 2월달에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겠죠. 이 사람은 또 다른 직장 가서 일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다 보면 저는 이제 퇴사했던 그 회사의 원천세 업무를 진행을 할 수가 없는 문제가 생기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무서에서는 폐업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중간에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홈택스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께 좀 권장하고 싶은 것은 한꺼번에 신고하시라. 연말에.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께서 세금 신고할 때는 항상 더블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의 총 합계 금액과 원천징수 이행상환 신고서의 총 합계 금액이 같은지를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안심하고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숫자가 틀려진 신고를 했을 때에는 수정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에는 이 수정신고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과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 일이 더 힘들어요. 그래서 귀찮더라도 반드시 더블 체크를 한 다음에 신고를 해주는 것이 좀 귀찮더라도 편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실제적으로 이제 연말정산 업무를 할 때 더블 체크를
꼭 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엑셀로 해서 더블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엑셀 화면 보이시죠? 이 시트에 보시면 뭐 2015년, 16년, 17년 쭉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급여대장에 있는 내용을 여기다 쭉 다 적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다 적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중도 퇴사자 몇 월에 퇴사했는지 얼마를 금액이 얼마인지 세금을 얼마인지 다 적습니다. 그리고 어떤 근로자가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우리 회사로 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여기다 또 적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근무지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여기다 또 반영을 해주고요. 또 중도 퇴사한 사람들은 빼주고 하면은 소득자료 제출일치계표에 있는 금액과 일치해야 되는 데이터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더블 체크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연말정산 관련된 원천징수 이행 상환 신고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고서를 보시면 특징이 있습니다. 매월 신고하는 내용과 함께 연말정산에 대한 내용도 같이 신고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고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은 반드시 2021년 2월 귀속, 2021년 2월 지급분에다가 신고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꼭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월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요 첫 번째 간이세액에 있는 것은 현재 2월달 급여 내역을 여기다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매월이라는 것이 6월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연말정산 내용이 이 연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현재 계속근무자만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근무자 2020년에 근무하다가 2021년 1월 1일로 넘어가는 사람 계속근무자 그 사람의 내용만 여기에 반영됩니다. 중도퇴사자의 내용은 금액은 반영되지가 않습니다.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도퇴사자는 여기다 기재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기재하는 시기는 퇴사한 월에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이 서식에서 여기다 기재한다는 것은 여기 기재된 금액은 2021년 2월에 퇴사한 사람의 내용이 담겨지는 것입니다. 작년 2020년에 퇴사한 사람의 내용이 여기 담겨지면 안 됩니다. 이 신고서를 보시면 낼 세금이 31만원, 돌려받을 세금이 603만원. 그래서 상계를 하면 572만 원이라는 돈을 환급받을 수 있다라는 그 상황에 대해서 세무서에 신고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요 당월 환급, 이번 달에 발생한 환급 내역입니다. 요거는 지난달에 발생한 내용이 넘겨져 온 부분을 여기다가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얼마를 까고 얼마를 다음 달로 넘긴다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주의하실 거 연말정산 부분 여기다가 기재를 하는 것이고요. 꼭 계속근무자에 대해서만 집계를 내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중도퇴사자는 퇴사한 월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득자료 제출지표를 보시겠습니다. 소득자료 제출지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속근로자에 대해서만 표시를 하는 거고요. 총 인원과 총 급여, 총 세액에 대해서 표시를 합니다. 합계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 몇 장이냐, 몇 건이냐 하는 것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총 급여액, 그리고 총 세금, 그에 따른 10% 세금, 지방세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말정산에 관련된 신고서를 모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연말정산 신고를 했더니 세금 계산을 잘못했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수정신고를 해야겠죠. 그럼 어떤 걸 수정신고를 해줘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는데요. 어떤 걸 수정신고해 줘야 되겠습니까?
틀린 거는 다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럼 틀린 게 뭐가 있느냐? 자, 여러분께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중에 이 총급여라든지 아니면 소득공제, 세액공제라든지 뭐 가족에 대한 인적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못 신고되면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 잘못 신고된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중도퇴사자에 대한 신고가 잘못됐다고 한다면 지금 박경리가 12월에 퇴사했지 않습니까? 중도퇴사자입니다. 그럴 때는 이 서류 하나만 수정 신고해주면 됩니다. 물론 이것도 당연히 신고를 해줘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개월 말에 신고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했죠. 그래서 아직 신고가 안 된 상태에서 먼저 발견이 됐을 경우에는 요거를 수정 신고를 해줘야 되는 거죠. 요거는 정상적으로 신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신고를 하면 되겠고요. 수정 신고할 때는 예전에 신고한 신고서와 새로 발급한 신고서 두 개를 같이 놓고 작성을 해야 합니다. 이게 지금 예전 내용이겠죠. 여기에다가는 이제 새로운 정상적으로 작성한 신고서를 띄워놓고 두 개를 보면서 잘못된 신고서의 금액을 제대로 작성한 신고서 금액 위에다가 빨간색 볼펜으로 해서 표시를 해주셔야 합니다. 여기 나와있는 숫자는 모두 다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금액이 안 틀렸어도 다 빨간색으로 위에다가 부기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물론 당연히 틀린 것은 전에 잘못했던 금액을 표시를 해줘야겠죠. 그런데 연말정산을 다 신고하고 나서 계속근무자의 연말정산 신고까지 다 끝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의 시기가 언제냐면은 2021년 6월달이 되겠죠. 정확히는 2021년 3월 10날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 몇 개월이 지났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2021년 10월달입니다. 현재. 그런데 세무서에서 연말정산이 잘못됐다고 다시 신고하라고 통보가 날라옵니다. 뭐가 잘못됐느냐? 그것은 한 가지 예를 든다면은 기본공제 대상자가 잘못 반영됐다. 뭐 아내가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이 되어 있었는데 알고 보니 아내가 소득이 있는 자다. 아내에 대한 기본공제 대상자를 제외를 시켜놓고 다시 신고하라는 내용이 있을 경우에 세금을 그걸 잘못 신고한 거기 때문에 수정 신고를 해야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신고서를 수정을 해줘야 되느냐? 이미 모든 세 가지 신고서가 다 제출이 된 상태입니다. 그럴 때에는 세 가지 신고서를 다 다시 신고를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황 소장이라는 사람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기본공제 대상자가 잘못됐기 때문에 반영을 해줘야겠죠. 그럼 여기 있는 내용들이 숫자가 바뀔 겁니다. 그러면은 얘는 잘못된 서류인 거고 제대로 작성된 서류를 출력을 해서 옆에다가 놓고 그리고 잘못된 신고서의 금액을 제대로 된 신고서 위에다가 빨간색으로 다 표시를 해줘야 합니다. 그렇게 한 가지. 또 두 번째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틀린 금액이 있겠죠. 이 소득세 부분에서 틀리겠죠. 다시요. 연말정산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계속근무자의 연말정산. 연말정산 부분에서 이 환급세액이 틀려지겠죠. 그러면은 잘못된 신고서를 펼쳐놓고 또 제대로 작성된 신고서도 오른쪽에 펼쳐놓고 한 다음에 잘못된 신고서의 금액을 제대로 신고한 신고서의 금액 그 위에다가 빨간색으로 역시 표시를 해 주셔야 합니다. 틀리든 틀리지 않든 모든 숫자는 다 빨간색으로 부기 표시해 주어야 합니다. 그게 수정신고이고요. 수정신고할 때는 여기다가 수정이라고 동그라미 쳐주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연말정산 2021년 2월 관련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작성할 때
이 금액들은 다 틀린 금액들인 건데 이 금액들을 제대로 된 신고서에다가 그 해당된 숫자 위에다가 빨간색으로 부기 표시를 하시고 수정이라고 여기도 제대로 된 신고서에는 동그라미를 쳐 주셔야 합니다. 두 가지 수정이 된 거고요. 나머지 마지막 세 번째 총 집계표 이것도 수정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 부분이 틀려졌겠죠. 이 부분 수정을 해 주셔야 합니다. 요것만 수정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원래 있던 숫자들을 다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줘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무서에 제출하면 연말정산 수정신고를 다 마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서 원천세 특히 연말정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 또 남아있는 것이 있는데요. 신고서를 잘못 작성했습니다. 그러면은 세금을 더 내야겠죠? 덜 냈으니까. 그러면 세금 정산 작업을 해야 됩니다. 납부서를 만들 때 여러분이 세금을 직접 계산을 해서 표시한 다음에 은행에다가 납부를 또 하셔야 합니다. 상당히 번거로운 작업이에요. 도대체 가산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제가 예전에 사용했던 엑셀 데이터인데요. 우리 카페에다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원래 납부해야 될 날짜, 근데 2021년 10월이 되어가지고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겠죠. 실제 한번 데이터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연말정산에 대한 신고 납부는 매년 3월 10날까지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원래 이 날짜에 납부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신고서를 수정을 해야 된다. 또 수정 신고를 하다 보니 추가 납부할 세금이 있다. 라고 했을 때에는 언제 납부할 것이냐. 그 날짜를 여기다 기재를 해주십니다. 2021년 10월 31일 날 납부를 하겠다 라고 했을 때 지연된 날짜가 계산이 되고요. 그리고 내가 못 낸 원래 세금이 얼마인지 여기다 표시를 해줍니다. 원래 못 낸 세금이 예를 들어서 60만원이다. 60만원을 더 내야 한다 라고 했을 때 60만원 당연히 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에 대한 가산세가 53,250원이라고 계산이 됩니다. 근로소득세가 60만원이라고 한다면은 주민세도 거의 6만원 정도 되겠죠. 6만원에 대한 세금도 계산이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제 가산세가 미납세금, 이 못 낸 세금의 3%에다가 그리고 그걸 날짜 계산을 해가지고 하루에 10,000분의 2.5씩 계산을 해서 가산세를 계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계속 올라가지는 않고요. 최대 10% 한도까지만 계산을 합니다. 이 날짜가 한 12월 정도 넘어가게 되면은 10% 한도에 걸리더라고요. 이렇게 10%에, 거의 1년도 가까이 돼가면은 10% 한도에 걸려가지고 더 이상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또 가산세 계산하는 이 엑셀 양식을 카페에다 올려놓을 테니까 참고해서 사용하시면 여러분들께서 업무하실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천세 신고, 특히 연말정산과 그리고 가산세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